한 주의 중간 수요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대선 이후로는 처음으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끝없이 달렸으니까 숨을 고를 때도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이 안에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의 열기가 한김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던 종목들이 하락으로 반전되는 모습이 간밤에는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다만 3대 지수의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0.9% 하락하면서 44,000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S&P와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짓는, 따라서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오늘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대 지수보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1%대 밀려나면서 조금 더 강한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줬던 한 가지 요인은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보시다시피 1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의 급등세, 2년물 금리 역시도 10bp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이민자 추방, 재정 지출 등의 정책들이 심각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불러올 거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10년물 금리가 오름폭을 확대해 나갔던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의 구간인데요. 이때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진행됐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왔습니다. 미국 경제 양호하긴 한데 노동시장 상황 주시하고 있다. 근원 PC가 높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약화에 대응할 준비가 있다. 딱 봐도 매파적인 뉘앙스가 물씬 풍겨나는 연설의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오후 2시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 양적 긴축이죠. QT를 우리는 중단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종목별로 개별 이슈에 따른 분위기 엇갈림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랠리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던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는 6.3%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5일 동안 44%나 폭등을 했으니까 조금 부담이 느껴질 만도 하죠. 5%, 6% 정도의 조정을 받아가는 오류였고요. 여타 시총 상위주들 전부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 간의 차별화가 포착됐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그 밖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까지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줬습니다. 산업 섹터 내에서 환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 허니웰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허니웰의 지분을 50억 달러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니웰의 우주항공 부문 그리고 자동화 부문을 분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분사가 만약에 된다면 2년 안에 주가가 75% 정도 더 뛸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허니웰의 주가는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4.2% 뛰어오른 234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캐나다 시가총액 2위 기업이자 이커머스 기업으로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쇼피파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엄청난 폭등이었습니다. 소비가 지금 강하다라고 하고요. 그 덕분에 매출 비트, 거기다가 4분기에는 이 크리스마스, 연말 쇼핑 시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 가이던스의 밴드를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주가는 20%대
20.1%가량 폭등을 하면서 108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윌리오도 볼 텐데요. 오늘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도입되는 시대에 곡괭이와 삽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곡괭이와 삽, 영어로 하면 pick and shovel이 되겠죠. 19세기 골드러시 당시에 돈을 많이 벌려고 금을 캤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그 현상을 지칭합니다. AI 도입에 따른 간접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트윌리오를 검색하시면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회사다 이렇게 뜹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달 앱에서 주문을 하면 배달이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혹은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 연락을 담당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들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아마존 등이 트윌리오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2.6% 상승한 96.52달러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보셔야겠습니다. 트럼프 피해주로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오늘 매도세가 본격화됐습니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각 테마 할 것 없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태양광 대표 종목인 엔페이즈 에너지,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 모두 급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모음이죠. 10 ETF가 4% 가까이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풍력 중심의 클리어웨이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사업을 영위하는 플루언스 에너지 역시도 하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테마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가운데 전력 대장주인 GE 버노바는 개별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조금 더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CEO가 해상 터빈에 대한 신규 수주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해상 풍력 사업을 제한할 것이라고 직접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만큼 우려감과 실망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오늘 시장이고요. 주가는 7.4% 밀려난 채 거래를 마칩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이 불안한 중동 정세에 중국발 수요 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국제 유가는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6%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유 수요 전망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펙 측에서 다시 한번 원유 수요 전망을 조정한 건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펙은 12일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4차례 연속으로 원유 수요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하루 전망치를 193만 배럴에서 182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며 원유 수요 전망을 낮춘 주요 배경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유 수요 전망 역시나 58만 배럴에서 45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약화된 전망은 석유 수출 기구와 오펙 플러스가 직면한 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는 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건설업 활동이 부진하고 있고 특히나 제조업 활동이 약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원유 수요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주요 원인으로 꼽기는 했는데 이 중국 수요에 청정 연료로 전환하려는 그 속도가 각국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꼽은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025년 세계 원유 전망치 또한 164만 배럴에서 154만 배럴로 낮춰 잡았는데요. 이렇게 오펙이 지금 전망치를 너무 낮춘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기관 가운데 오펙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더 우려감이 고조됩니다.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24년 수요 성장이 하루에 86만 배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오펙의 전망치의 절반가량 되는 수치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IEA 측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수치는 목요일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 계속 이어지면 이 원유 시장에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IEA의 정확한 수치뿐만 아니라 CPI, PPI 발표까지 체크해야 할 일정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 CPI, PPI를 앞두고 이 간밤에는 연준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 체른
최근 앵커와 함께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이야기는 살펴봤는데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연준 고위 의사인 로레타 메스터 측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11월, 12월에는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9월에 당초 예상해왔던 금리 인하 속도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회 정도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재정정책, 앞으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재정정책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지금 경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력에 놀라고 있다면서 지금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 2년가량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책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동결의 가능성도 꼽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역시나 지금 경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다 잡혔으니 노동시장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하면서 연준은 경제 상황에 계속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번 주에 지금 경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자세한 경제지표 파악이 먼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번 주 일정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가 조금 쉬어가는 듯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어질지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대감을 가득 품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이 기업이 아프리카 내에서도 확장세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카르 미셸 차드 통신부 장관은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사업 면허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부터 스타링크와 계속해서 대화해왔고 스타링크의 서비스는 여토의 상단 부분이 광 케이블이 깔리지 않은 차드에서 이 스타링크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접근성이 개선되면 도심과 먼 외딴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스타링크는 100여 개국의 나라에서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개가량의 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그 영역을 더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10번째 국가로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지금 차드 인구의 12%만이 인터넷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라는 특성상 이 규제 문제가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국영통신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항이 너무 강력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아프리카에 다시 한번 확장세를 끼쳤다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인도 시장 내에서 위성 서비스 제공 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인도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시장 안에서 이 걸림돌으로 꼽혔던 라이센스 부분에 지금 걸림돌이 좀 제거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지금 14억 인구 가운데 40%가 아직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도 시장. 그런데 성장 잠재력은 매년 36%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이어서 인도 시장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트럼프발 훈풍은 정말 강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내에서 스페이스X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규제는 상당히 해결할 것이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정말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는 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 사업 승인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중장기적인 잠재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이 애플을 향해서 압박 수위를 날로 갈수록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애플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애플에 지역 차단 관행을 시정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앱스토어, 애플뮤직, 아이튠즈 등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법으로 금지된 지역 차단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현행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유료 결제 시 소비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체류해도 그 국가에서 앱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점차 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 간의 장벽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애플 서비스를 유료 결제하게 되면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의 구매를 차별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서 한 달 내에 시정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만약에 제기되었던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은 애플을 필두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보복이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은 빅테크를 조여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재선하게 되면 규제 완화론을 계속해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부딪히지 않을까, 관세 보복이 더 발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내에서도 2020년에 유럽연합이나 영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 이 보복 조치를 강행할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새 정부에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까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글로벌 디지털 도입도 미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WTI는 이틀째 하락하다가 간밤에 0.12%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한 1%대 강세까지 보이다가 그 상승폭을 줄여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오름폭이 좀 제한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기도 했고 낙폭을 좀 거듭하는 간밤이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세에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6시 기준으로 6만 달러에 돌입할 수 있을까라고 살펴봤는데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9만 달러 터치한 이후에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지금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에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금값, 구리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 은, 구리 이렇게 주요 상품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